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죠? 네, 어제 연대의식까지 하고 나니까 뒤에 반 정도밖에 안 왔는데 너무 아쉬워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펼쳤습니다. 맨 먼저 눈에 띄는 게 R이라는 항목인데요. 우리 R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아프락삭스 얘기하면서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었어요. 예. 그거 말고도 알 하면은 박혁거세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이른바 난생신화죠. 또 뭐 알을 품었다는 어떤 과학자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새의 알은 자연이 빚어낸 걸작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알을 찬찬히 들여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알마다 다 다르죠. 다르고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경이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 알에 대해서 우리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껍데기의 얼개가 얼마나 정교한지 살펴보자. 알 껍데기는 삼각형의 금속염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염 결정. 네, 그렇습니다. 그 결정들의 뾰족한 끝은 알의 중심을 겨누고 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으면 결정들이 서로 끼이고 죄이면서 알 껍질의 저항력이 한결 커진다. 로마네스크식 성당의 둥근 천장이나 입구를 이루는 아치처럼 압력이 세면 셀수록 구조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압력이 내부로부터 올 때는 삼각형 결정들이 서로 떨어지면서 얼개 전체가 쉽게 무너진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지면은 점점 결정들이 끼이고 죄이면서 저항력이 커지고요. 내부에서 충격이 있으면 바로 깨지기 쉽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 속에서 태어난 생명들이 안에서 나오기는 아주 쉽겠죠.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듯 알 껍데기는 밖으로부터 오는 힘에 대해서는 알을 품는 어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안으로부터 오는 힘에 대해서는 새끼가 쉽게 깨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약하다. 새의 알은 또 다른 특장들을 보여준다. 새의 알눈이 완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노른자 위쪽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어쩌다 알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이 거꾸로 놓여도 노른자의 자리가 변하지 않게 하는 알끈이 있기 때문이다. 즉 탄력성 있는 두 개의 끈이 노른자를 감아 알막의 안쪽 측벽에 이어댐으로써 노른자를 메어 달고 있는 것이다. 알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이 알끈이 있기에 알루는 마치 오뚜기처럼 언제나 제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알에 대한 상상을 펼치다 보면은 알에서도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저항에는 단단하게 견디되 내부로부터는 아주 섬세하게 깨질 수 있는 자신감이랄까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알이 노른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더라도 그걸 잡아주는 알끈이 있다고 합니다. 비치적거리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같은 게 이 알끈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새가 알을 낳을 때 알은 따뜻한 어미 뱃속에서 갑자기 차가운 곳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급격히 냉각되는 과정에서 붙어있던 두 알막이 서로 분리되고 그 사이에 공기주머니가 생긴다. 그 공기주머니는 알이 부화하는 몇 초의 짧은 시간 동안 새끼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숨을 쉼으로써 새끼는 알 껍질을 뗄 수 있는 힘을 얻고 위급할 때는 삐약 소리를 내서 어미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네, 조금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이 알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서도 이렇게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의미들을 읽어낼 수가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삶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인 사유까지 이 알에서 끌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티베트나 뭐 인디언이나 뭐 수학, 기하학에 대한 재밌는 얘기도 참 많은데 허를 찌르는 상상력이 가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평등이라는 항목인데요. 이 짤막한 글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청바지는 평등을 위해 공산주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청바지를 입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 너무너무 편해요. 뭐 언제나 아무 때나 어느 자리나 입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결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평등이라는 항목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청바지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위해 공산주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옷을 입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를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세계의 새로운 질서란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디어들이 서로 더해짐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순환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에 반해서 사적인 영역의 발휘와 주도가 이따금 사회관계를 진부시키고 있다. 설령 그 발휘와 주도가 상업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네, 이 옷이라는 게 구별짓기에서 얼마나 그 계급의 지표, 빈부의 지표가 됐었습니까? 잘 알다시피. 그러나 이 청바지가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사적인 영역,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평등이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예. 이처럼 뭐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소한 상상력, 소소한 차이에서 사회의 새로운 변화들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예. 평등이란 항목에서 청바지 얘기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우리 김 PD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무기라는 항목인데 딱 두 줄입니다. 짤막한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면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예. 사랑을 검으로 삼고 땡땡을 방패로 삼으라. 땡땡이 뭘까요? 용서 아닐까요? 아, 상투적이에요. 아, 너무 상투적이죠. 상상력 사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답 같습니다. 예, 예. 네, 사랑을 검으로 삼고 유머를 방패로 삼으라. 아, 유머를 방패로 삼아라. 예. 네, 유머만큼 튼실한 방패가 없죠. 이 유머 감각이라는 게 각별한 자질인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김 PD를 조금 좋아했던 계기도 아마 그 유머의 힘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예, 예. 근데 요즘 우리는 아재 개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데 허락하신다면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교수님. 예, 예. 비웃음 당하면 어떡하지? 아이, 별 말씀을요. 종갓나 새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북에서 많이 쓰는 말로. 아, 정말 상상력 제로 베이스네요. 종갓나. 예, 예, 예. 종갓나 새끼인데 우리 김 PD 욕설 안 하시기로 했는데 예, 예, 예.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삼식이 뭐 두식이 이런 말들 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 종갓나 새끼는 종종 간식이나 챙겨 먹으면서 새끼 다 먹는 남편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종갓나. 그러네요. 예, 별로 예, 안 예. 웃긴 모양이죠. 그냥 지워주십시오. 남겨야 합니다. 교수님의 흑역사로 남겨야 합니다. 예, 예. 아,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얘기하는 무기, 예. 사랑을 검으로 삼고 유머를 방패로 삼으라. 이건 아주 길고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뭐 책을 한 권 읽는다 하더라도 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몇몇 구절, 몇몇 인상들만 뚜렷하게 남게 마련인데 이 상상력 사전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무기라는 항목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 볼까요? 예. 0이라는 수, 이 0이라는 수에서 또 상상력을 펼쳐 보이는데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이 0은 인도에서 발명된 걸로 아주 유명하죠. 예. 0이 유럽의 13세기에 되어서 소개됐다고 하는데 그때야말로 수학적 혁명 또는 철학적 혁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0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마 힌두 사상, 불교 사상과 관련이 있을 텐데 모든 것을 무로 돌릴 수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무한대로 펼쳐볼 수 있는 게 0이라고 합니다.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소수점을 찍고
0.000으로 나가면 무한소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1 다음에 0을 계속 적어 나가면 무한대로 나아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걸 곱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다 0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이게 0이 갖는 무궁무진한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 0에 대해서 긴 글이 있는데 짧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0은 당시로서는 완전히 혁명적인 개념이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다른 수에 붙이면 그 수를 10배로 만들 수 있었다. 0을 덧붙임으로써 계량 단위의 변화를 장황하게 표시하지 않고도 10, 100, 1000만의 개수를 얻게 되었다. 0은 아무 가치가 없는 수로서 다른 수의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왼쪽으로 가져가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0은 모든 것을 무로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수이다. 0이라는 마법의 문이 있기에 우리는 뒤집어진 평행세계, 즉 음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재밌죠? 이 0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0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들 한번 사유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 0에 관해서는 뭐 좋은 수학 관련 책들도 있고 한데 예.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렇게 짤막하게 딱 정리를 해내는군요. 예. 우리 김 PD 재밌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좋습니다, 교수님. 나무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라는 항목입니다. 예. 뭐 새들의 의사소통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동물 행동학자들이 연구하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식물들도 사생활이 있고요. 식물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여기에서는 이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를 예로 드는데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들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잠깐 읽어보죠. 예. 아프리카에는 놀라운 특성을 보여주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다. 그 나무들은 영양이나 염소가 뜯어 먹으려 하면 제 수액의 화학적 성분을 독성으로 변화시킨다. 동물은 나무의 맛이 달라졌음을 깨닫고 다른 나무를 뜯어 먹으러 간다. 그러면 이 아카시아 나무는 즉각 냄새를 발산하여 근처의 다른 아카시아 나무들에게 약탈자의 출현을 알린다. 몇 분 만에 그 주위의 아카시아 나무들은 모두 동물들이 뜯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 그러면 영양이나 염소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난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경보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아카시아 나무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동물들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염소떼와 아카시아 나무 무리가 같은 장소에서 맞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동물들에게 먼저 뜯긴 아카시아 나무가 다른 아카시아 나무들에게 위험을 알리면 나머지 모두가 독성으로 변한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모르는 짐승들은 독이 든 나무를 뜯을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많은 염소떼가 독으로 죽게 된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그 까닭을 알게 되었다. 네, 이 아프리카 아카시아 나무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참 대단하죠. 인간들이 나무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어떻게 뭐 동물이나 곤충이나 식물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이 세계가 서로 교호적 의사소통을 하면서 형성되고 또 상호 생성되는 과정에 놓여 있겠죠. 근데 그걸 따라가 잡지 못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네, 이처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을 보다 보면은 정말 뜻하지 않는 호기심이 발동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정말 그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여행 떠나실 때 가방에 한 권 넣고 가시면서 잠깐 뒤적거려 보시면은 아주 귀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서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